2011년 4월 7일 플로리다주 템파의 조용한 지역 아담스 가문의 저택에서 충격적인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젊은 아내와 남편의 나이든 할아버지 사이에 시작된 말없는 긴장이 협박, 집착, 그리고 궁극적으로 살인이라는 거미줄로 얽혀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피는 흘려졌고 몇 달 동안 조심스럽게 숨겨져 왔던 뒤틀린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레이첼 애덤스의 불륜에 대한 잔혹한 진실은 사회에 충격을 주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스캔들을 일으킬 것이었습니다. 23세의 여성 레이첼 애덤스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길 바라며 일찍 마이클과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템파 교회에서의 그들의 삶이 완벽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녀의 결혼 생활에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25세였던 마이클은 종종 자신의 경력에 몰두했고 이로 인해 레이첼은 외롭고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한때 희망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사랑은 차갑고 멀어졌습니다. 마이클의 79세 할아버지인 리처드 애덤스는 교활함과 조종술로 부와 명성을 쌓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사망한 후 그는 더욱 권위적이 되었고 자신의 재산 속에서 안락하게 살았습니다. 외부인들에게 그는 가족의 현명한 연장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가면 아래에서 리처드는 곧 레이첼을 위험하고 파괴적인 게임으로 끌어들일 더 어두운 욕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 1월 5일 가족 저택의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첼은 남편 마이클의 할아버지인 리처드 옆에서 항상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가 있었고 그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면밀히 살피는 방식은 그녀를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리처드는 그녀를 자신의 서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방은 오래된 책들과 초상화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들은 말없는 비난으로 그녀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항상 관찰력이 뛰어났던 리처드는 레이첼이 이웃 마을의 젊은 남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 그녀가 깊이 묻어두었다고 생각했던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리처드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권력을 쥐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둡고 차가운 방에 서서 그는 침착하게 레이첼에게 그녀의 배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의 요구는 간단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복종하거나 아니면 결혼 생활에 파탄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위협은 노을 구름처럼 공중에 떠돌며 그녀를 질식시켰습니다. 그녀는 마이클의 얼굴을 상상했습니다. 만약 그가 알게 된다면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어떻게 무너질지, 필사적으로 자신의 비밀과 마이클과의 삶을 지키고 싶었던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관계가 시작되었고 레이첼은 참여자라기보다는 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후의 날들은 그녀에게 고통스러웠습니다. 2011년 2월 12일까지 두려움으로 시작된 것은 뒤틀린 일상이 되었습니다. 레이첼은 비밀리에 리처드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매번 그녀는 이것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삶을 파괴하지 않도록 적당히 맞춰주며 그를 관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레이첼에 대한 그의 집착은 더 이상 통제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깊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그녀도 자신이 그녀를 원하는 만큼 그를 원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그녀를 대하는 방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첼은 그가 더 이상 단순히 그녀의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마치 그들이 함께할 운명인 것처럼 그들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는 그들 사이에 있는 유일한 장애물이 마이클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마이클이 없다면 모든 것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암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불안했지만 레이첼은 그가 단지 그녀를 겁주어 복종시키려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리차드가 단순히 환상에 빠진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레이첼 몰래 마이클을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첼의 행동에 대한 미묘한 언급들이 있었고 이는 결백해 보였지만 마이클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방식으로 그녀의 충성심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리차드는 결코 그녀를 직접 비난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암시의 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레이첼은 남편의 행동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를 더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한때 가졌던 편안한 신뢰는 서서히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레이첼은 배후에 리차드가 꼭두각시처럼 줄을 당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조종의 무게와 그녀의 결혼 생활에 커져가는 균열이 그녀를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을 볼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상기했습니다. 리차드 역시 그녀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끊임없이 마이클이 그녀에게 걸맞지 않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파멸할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마치 그녀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마치 그만이 그녀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2011년 3월 2일까지 레이첼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끝낼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리차드에게 가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할 작정으로 그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리차드는 자신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놓아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레이첼이 떠나려 하자 리차드의 평정심은 사라졌습니다. 그의 반응은 날카로웠고 위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감히 떠난다면 그는 마이클에게 모든 것을 폭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삶을 파괴해버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위협보다 더 끔찍했던 것은 리차드가 이제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레이첼을 조종하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리차드는 자신의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녀에 대한 그의 집착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그는 레이첼과 마이클에 대한 자신의 소나기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상호작용을 조종하고 모든 대화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며 그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들의 결혼을 파괴하는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레이첼은 그것이 사랑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통제욕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레이첼의 삶은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매일 그녀는 결혼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하며 보냈습니다. 리차드의 통제라는 끊임없는 그림자 아래 살면서 말입니다. 폭로에 대한 두려움, 이제 자신을 그녀의 보호자로 여기는 남자의 숨막히는 존재감, 그리고 자신의 불륜에 대한 죄책감이 모두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리차드의 조종은 그녀를 한때 그녀였던 여성의 그림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압박감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거짓말, 뒤틀린 사랑, 모든 것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 길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말입니다. 2011년 3월 20일까지 리차드의 조종은 마이클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한때 편안했던 남편은 멀어지고 내성적이며 의심 많게 변했습니다. 레이첼은 그의 눈에서, 그가 그녀를 지켜보는 방식에서, 그가 그녀의 하루의 사소한 세부 사항에 대해 질문하는 방식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리차드가 뿌린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녀에 대한 마이클의 신뢰는 매일 약해져 갔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행동은 레이첼을 질식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이 같은 방에 있을 때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마이클은 더 이상 그녀가 결혼했던 사람이 아니었고, 그녀는 그 배후에 리차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긴장감에 힘입어 리차드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단둘이 있을 때마다 그는 레이첼에게 그녀가 마이클을 떠나면 그들이 함께할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비밀이 없고 두려움 없이 공개적으로 살 수 있는 삶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레이첼은 진실을 보았습니다. 리차드를 움직이는 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제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온전히 소유하고 싶었고, 그녀의 삶의 모든 부분을 파괴하여 그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그러고 싶었습니다. 이 무렵 레이첼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심리적 압박이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삶에 대한 리차드의 끊임없는 존재감, 그의 끊임없는 조종, 그리고 마이클에게 유지해야 했던 거짓말들이 그녀를 한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그녀는 덫에 걸린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선택지가 그녀의 파멸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그녀가 마이클과 함께 있는다면 리차는 그녀를 파멸시킬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떠난다면 그녀는 영원히 리차드의 발 아래 놓일 것입니다. 벽이 조여오고 있었고 레이첼은 더 이상 어떻게 탈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압박감은 다음 2주 동안 계속 커졌습니다. 리차드와 함께하는 매일이 점점 더 견딜 수 없어졌고 그의 집착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그는 그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그녀를 괴롭혔지만 그에게 진정한 만족감을 주는 것은 그녀에 대한 그의 권력을 아는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레이첼은 자신의 정신이 점점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저항할 경우 리차드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마비시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제 아래 계속 살아갈 생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고 더 이상 이렇게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11년 4월 5일 전환점이 왔습니다. 레이첼은 더 이상 리차드가 가하는 고문을 견딜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내내 멍한 상태로 자신이 얼마나 덫에 걸린 기분인지 생각하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점심때쯤 그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리차드에게 영원히 맞서서 그녀의 삶을 집어삼킨 악몽을 끝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아담스 저택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집은 평소처럼 조용했고 한때 웅장하고 아늑하게 느껴졌던 장소는 이제 그녀의 고통을 상기시키는 곳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리차드의 서재로 향했고 그곳에서 그가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처럼 침착하고 냉정한 그는 다가올 일을 감지한 듯 보였습니다. 레이첼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그의 통제 아래 살 수 없으며 그의 뒤틀린 게임에 참여하는 것을 끝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리차는 그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이전에 했던 위협들을 반복하며 그가 그녀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녀를 조롱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떠나면 그녀의 결혼, 평판, 그리고 그녀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그의 말은 잔인했지만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 정확히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레이첼에게 탈출구란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우위를 점할 것이었습니다. 논쟁이 격화되면서 레이첼 안에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몇 달간의 고문, 두려움, 조종이 한꺼번에 그녀에게 쏟아졌습니다. 리차는 책상에 앉아 자족적이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녀는 옆에 놓여있던 문진 웬젠을 보았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고 맹목적인 분노에 휩싸여
리차드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리차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순식간에 그의 생명은 꺼졌습니다. 뒤따른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레이첼은 리차드의 생기 없는 몸을 내려다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죽일 의도는 없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몇 달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남자는 사라졌지만 자신이 저지른 일의 현실이 그녀의 의식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문진을 떨어뜨렸고 손은 떨렸으며 책상에서 물러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2011년 4월 6일 마이켈은 출장에서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레이첼이 침실에 혼자 앉아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들어섰을 때도 그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도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던 마이켈은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레이첼은 충격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전날 밤의 사건들을 필사적으로 되짚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리차드를 죽일 계획은 없었지만 이제 그 결과와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그날 늦게 마이켈이 자신의 일을 하는 동안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때서야 경찰은 아담스 저택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통보받았습니다. 소란이 있었다는 익명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지만 누가 전화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2011년 4월 7일 경찰이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리차드의 서재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그의 시신이 책상 위로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머리의 상처에서 나온 피는 밤새 말라 있었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 리차드는 둥이 외상으로 사망했으며 범죄 현장에는 싸움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이것이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011년 4월 8일 리차드의 죽음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레이첼은 지역경찰서로 연행되어 신문을 받았습니다. 형사들은 이 사건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많은 층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여전히 충격 상태에 있고 필사적으로 연루를 피하려 했던 레이첼은 리차드의 죽음에 대한 어떠한 연관성도 부인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절제되었고 전날 밤의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상실을 극복하려 애쓰는 슬픔에 잠긴 가족 구성원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수사관들은 아담스 가족의 역학관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첼과 리차드 사이의 관계는 그들에게 잘못된 것처럼 보였고 곧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웃, 가족, 친구들,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곧 작지만 중요한 세부 사항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레이첼과 리차드의 상호작용이 그의 사망 몇 주 전부터 긴장되어 보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그들 사이에 긴장된 대화를 들었던 것을 기억했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그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2011년 4월 12일까지 경찰은 수사를 진행할 충분한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레이첼의 부인은 더 이상 신빙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진술에 나타난 불일치점들은 눈에 띄었고 그녀가 진실을 전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수사관들은 아담스 저택에 닫힌 문 뒤에서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의심은 가족의 과거를 더 깊이 파고들어 리차드와 레이첼 사이에 이상한 친밀감을 발견했을 때 더욱 커졌습니다. 2011년 4월 14일 형사들은 아담스 가족 저택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전화기와 컴퓨터를 포함한 레이첼의 개인 기기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레이첼이 리차드의 죽음에 연루되었다는
그들의 확신을 더욱 강화시켰을 뿐입니다. 그녀와 리처드 사이의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검토한 결과 조종과 통제에 소름 끼치는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리처드는 몇 달 동안 레이첼을 협박하여 그녀가 필사적으로 벗어나고 싶어 했던 관계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을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리처드의 집착의 강도였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통제뿐만 아니라 레이첼에 대한 위험한 집착을 보여주었으며 그녀와 마이클을 영원히 갈라놓으려는 그의 계획을 암시했습니다. 그들이 더 많이 밝혀낼수록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레이첼은 리처드의 압제 아래 갇혀 살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워질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메시지들은 또한 그들 사이에 고조되는 긴장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사망 몇 주 전부터 수사관들은 레이첼이 리처드의 끊임없는 고문에 의해 한계에 내몰렸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의 대립이 폭력적으로 끝났다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2011년 4월 20일까지 경찰은 레이첼을 체포할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법의학적 증거는 그녀의 연루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옷에서 발견된 혈흔은 리처드의 혈액과 일치했고 그녀의 지문은 문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를 살해하는 데 사용된 무기였습니다. 이제 레이첼이 리처드가 사망할 당시 서재에 있었다는 것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고 사건은 대중의 시선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체포 소식이 퍼지자마자 언론은 스캔들에 빠르게 달려들었고 이를 사랑, 조종, 살인의 비극적인 이야기로 묘사했습니다. 레이첼의 동기에 대한 추측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일부는 그녀를 냉혈한 살인자로, 다른 일부는 리처드의 통제 희생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법정에서만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2011년 5월 5일, 레이첼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보고 싶어 하는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검찰은 레이첼의 행동을 계획적인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그의 협박과 통제를 피하기 위해 리처드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리처드의 죽음으로 이어진 몇 달간의 조종을 상세히 설명하며 명확한 사건 연대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는 레이첼이 리처드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계획을 세웠고 대립은 그녀의 끓어오르는 좌절감의 결과였음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레이첼이 리처드를 죽였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정당방위 행위로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몇 달 동안 리처드에게 조종당하고 학대당한 희생자로 묘사했으며 그녀가 탈출구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그가 사망한 밤 리처드가 너무 멀리 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레이첼의 행동이 몇 달간의 심리적 학대의 결과였으며 순간적인 격정 속에서 그녀가 두려움과 절망 때문에 반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은 2주 동안 진행되었고 양측은 세부 사항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대중은 점점 더 분열되었습니다. 일부는 레이첼의 행동이 완전히 정당화되었다고 믿었고 다른 일부는 그녀가 격정범죄의 유죄라고 보았습니다. 2011년 5월 20일까지 배심원단은 평결을 내렸습니다. 며칠간의 수개 끝에 레이첼은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심원단은 레이첼이 극심한 정서적 혼란 상태에서 행동했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설득되었고 계획성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덜했습니다. 레이첼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리처드의 조종과 학대라는 정상 참작 사유 때문에 그녀의 형량은 감경되었습니다. 마이클은 아내의 배신과 할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에 충격을 받고 레이첼과 이혼했습니다. 재판 후 아이가 없었기에 부부를 묶어줄 것은 거의 없었고 마이클은
2년 안에 재혼했습니다. 그러나 레이첼은 리처드와의 관계가 남긴 결과로 영원히 낙인 찍힌 채 교도소에서 형기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여러분의 입맛을 씁쓸하게 만들지도 모를 이처럼 충격적인 가족 관련 사건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주부가 시아버지와 벌인 비밀스러운 관계가 결국 치명적인 결말을 맞이한 사건처럼 말이죠.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매일 업데이트되는 저희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세요.